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해설 강좌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또 사실 공부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서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커다란 관문을 일단은 통과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일단 전체적인 것은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어려웠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리학원도 9월 모평이 정말 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수능 문제는 9월 모평에 비해서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젯밤에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학생이 댓글을 남겼는데, 수능 보기 전에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정말 연계율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시험을 잘 봤다, 고맙다고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손을 대기에 이거 뭐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을 보면 우리가 수특, 수완이라고 하는 연계교재로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들이 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또 문제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총평이 있으니까 총평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수능 문제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전자기파에 관련된 문제이고, 요거는 틀릴 수가 없죠, 여러분. 단순히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버스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 기억, 전광판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이만큼인 빨간색의 빛. 빨간색의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 옳은 문장이고. 자, 니은은 뭐라고 마이크로파. 디귿 뭐라고 라디오파. 그럼 보기 니은, 진공에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진공에서는 파장에 상관없이 빛의 혹은 전자기파의 속력은 일정하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자, 파장, 니은하고 디귿하고 비교하는 건데, 파장은 마이크로파보다 라디오파가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니은, 마이크로파가 디귿, 라디오파보다는 짧죠. 기억,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았을 거고, 자, 2번 문제는 핵반응, 그리고 핵반응에서의 질량 결손으로 인한 에너지 발생에 관련된 문항이죠. 자, 두 가지 핵반응이고, 그리고 표는 가와 관련된 원자핵과 중성자의 질량을 나타낸 거다. 자, 그랬더니 가본을 보니까 기억이 두 개예요. 핵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아래에 있는 숫자의 총합과 위에 있는 숫자의 총합은 항상 같아야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도해서 2니까 똑같은 녀석들이니까 아래에 들어갈 숫자는 1, 원자 번호는 1. 질량수의 총합이 4예요. 똑같은 녀석이니까 기억의 질량수는 각각 2. 그럼 원자 번호가 1인 녀석은 수소인 거고, 따라서 기억은 수소 1, 원자 번호 2 질량수여야 되죠. 질량수가 1이 아닙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니은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기억 자리에 수소 1, 2. 그럼 아래에 있는 숫자의 총합 2, 얘 2. 그럼 니은은 0. 원자 번호가 0인 거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도 확인해 본다면 합하면 5. 자, 이것도 합해서 5가 돼야 되니까 질량수는 1. 그러면 니은은 중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번을 보니까 좌변을 보니까 이 M1이에요. M1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질량이지. 기억은 H1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M1이 두 개니까 결국은 얘는 가의 핵 반응식에 관련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좌변에 H1, 2가 두 개 있으니까 이 M1이 될 거고, 그 다음 헬륨 2, 3의 질량은 M2, 중성자의 질량은 M4. 근데 이게 이퀄이야? 아니지. 자, 왜냐면 핵
반응하면서 발생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야? 질량 결손. 그러니까 핵 반응 전 입자의 질량에서 약간 떨어져 나와서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질량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핵 반응 전 입자의 총 질량이 핵 반응 후 입자의 총 질량보다 커야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그럼 옳은 것은 니은 하나,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2번까지는 할만했어요. 자, 3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가 있고 ABC는 강, 상, 반. 근데 그 중에서 A는 강자성체라는 것을 우리한테 줬고 B, C가 상, 반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서 자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가의 ABC를 각각 수평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B하고 C가 하나는 상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외부 자기장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A를 잡아당기고 C는 A를 밀어내면 되겠네요. 그럼 B가 A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A, B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강자성체와 인력이 작용하는 B는 상자성체. 그리고 C는 A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반자성체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B, C의 종류를 확인하고 기억으로 갈게요. B는 상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가는 여기 있는데 A하고 C는 지금 강자성체와 반자성체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A와 C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이 같은지 아닌지를 찾는 문제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충력은 무조건 연직 아래 방향. 자, 그리고 A하고 B는 강자성체, 상자성체니까 B는 A를 당겨. 그럼 반작용으로 A는 B를 당겨야지. 그러니까 A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이 같지만 B는 중력과 B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디귿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상 반자성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그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야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4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연계교재 강의할 때 이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의 계열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연계교재에도 계속해서 라이먼, 발머, 팔신 계열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수능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수능에 라이먼 계열 그리고 발머 계열 두 개의 계열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주었어요. 고맙게도. 라이먼 계열은 바깥쪽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 그리고 발머 계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궤도로부터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라이먼 계열에서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두 번째 궤도하고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정말 대충 빼도 10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발머 계열 보세요. 무한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의 차이 계산하면 3.4밖에 안 나.
그냥 무슨 얘기야? 라이먼 계열에서의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가 발머 계열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라이먼 계열에서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의 진동수가 발머 계열에서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의 진동수들보다 더 크다는 거고, 진동수는 파장하고 반비례하니까 파장은 라이먼 계열보다는 발머 계열에서 방출하는 파장이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파장이 나와 있는데 X하고 Y가 각각 라이먼, 발머 계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잖아. 그럼 보면은 X하고 Y 중에 Y가 파장이 기네. 그럼 Y가 발머 계열, 라이먼 계열은 X 계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라이먼 계열, 그리고 Y가 발머 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역 니은이 있는데 기역 니은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의 스펙트럼 선이래요. 그럼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동수는 가장 짧다라는 거지. 그러면 라이먼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짧은 것은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진동수가 가장 짧죠. 발머 계열에서는 세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진동수가 가장 작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X는 라이먼 계열이다. 옳은 문장이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다인데, 기역이 뭐야 얘들아?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10이에요. 니은은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지. 자, 요거 대략 암산으로 빼도 거의 2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화살표 길이 좀 보세요. 따라서 진동수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역시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 자, 디귿번, 니은은 전자가 무한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하는 거다? 아니죠. 발머 계열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이 니은이고,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가장 최소여야만 하니까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도 우리가 이미 연계 교재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주기가 2초인 파동이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시간 t = 0인 순간, t = 3초인 순간에 파동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것이 몇 초라고? 주기가 바로 2초라고. 그리고 매질이 달라져도 주기는 절대로 바뀌지 않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 그러니까 주기와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파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선이 마루, 점선이 골.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 매질 1에서 이 파동의 파장을 람다 1이라고 하면 매질 1에서의 파장은 2, 단위는 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매질 2에서 실선에서 실선,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점선에서 점선, 골에서 골까지, 이것이 매질 2에서의 파장이죠. 매질 2에서의 파장은 얼마예요? 3m라는 것을 알 수 있네.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보기 볼게요. 기억, 매질 1에서 파동의 파장은 1m가 아니고 2m여야 되지.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하시오.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람다이고 주기는 1에서나 2에서나 바뀌지 않는 2초. 그리고 매질 2에서의 파장은 3m. 그럼 계산하면 2분의 3, 즉 1.5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그럼 파동의 진행 속력이 1.5 미터 퍼 세크라는 건 무슨 뜻이야?
1초 동안에 이 파동이 1.5m씩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번. t equal 0부터 t equal 3초까지 x equal 7m에서 x equal 7m면 바로 여기죠. 7m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는 몇 번이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이동하잖아. 그럼 잠시 뒤에 어떻게 되겠어? 요거 7m 지나갈 텐데 0부터 3초까지 그럼 이 7m 지점을 마루가 몇 번이나 지나가겠느냐 그 얘기인 거죠. 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니은번. 매질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1초에 1.5m를 가거든요. 그럼 얘는 3초 동안에는 몇 미터를 가겠어? 3초 동안에는 3배인 4.5m를 이동하겠지. 자, 그럼 t equal 0이야. 자, 3초 동안에 4.5m 파동이 진행한다는 것은 거꾸로 1, 2, 3, 4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이제 매질 1로 이제 바뀌어 있지만 여기 더 진한 여기 어딘가에 이 파동이 3초가 되면 이 7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안에 있는 파동은 7m 지점을 그 3초 안에 다 지나간다는 거지. 그럼 봐봐. 요거 마루 한번 지나가네. 골도 지나가고 마루도 지나가고 여기 있는 녀석 지나가고. 그러면 7m를 지나가는 마루는 몇 번? 2번. 따라서 0부터 3초까지 x equal 7m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는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요 디귿번은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질문이었죠. 자, 6번도 역시 파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6번은 두 개의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만나서 중첩되죠. 간섭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을 하면서 두 파동이 만나기 전 T equal 0인 순간에 줄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P하고 Q는 진동수가 0.25Hz예요. 그러면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관계가 있으니까 진동수가 4분의 1Hz란 얘기는 주기는 4초가 된다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위치에 따른 변이기 때문에 파동 PQ의 파장도 구할 수가 있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됐다가 진동의 중심 마루 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이 될 때까지. 이게 바로 파장이죠. 그래서 P의 파장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단위는 미터. 그럼 마찬가지로 Q의 파장. 진동의 중심에서 골, 그리고 진동의 중심, 마루, 그리고 다시 진동의 중심. Q의 파장 역시 P와 똑같은 2m. 그럼 결국 P하고 Q는 진동수가 같으니까 주기도 같고 파장도 같고, 그럼 V는 T분의 람다니까 속력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P하고 Q의 속력도 알 수 있죠. P하고 Q의 속력은 같고 그 속력은 주기가 4초이고 파장은 2m니까 0.5m/s. 그럼 0.5m/s가 파동의 진행 속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 이 파동은 1초에 0.5m를 이동합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t equal 2초부터 6초까지 x equal 5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장. 요거는 이제 파장 구했으니까 지우고요. 자, x equal 5m 지점인데 일단 t equal 2초일 때 PQ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P 여기다가 방울 묶어놓고 연두색 방울, 그리고 Q에도 여기다가 주황색 방울을 묶어놓게. 그리고 P는 오른쪽, Q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1초에 0.5m를 가 얘들아. 1초에 0.5m를 가니까 2초일 때는 몇 미터 가 있겠어? 1m를 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초일 때 이 주황색 방울이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파동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와 있고 이게 뭔가 또 이어지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5m에만 있으니까 이 이후의 파동은 그리지 않을게요. 자, 그다음 연두색도 2초 동안에 1m를 와야 돼. 그럼 파동의 모양은 훼산시키지 말고 이 연두색 리본이 5m에 온 거야. 그리고 파동의 모양은 이렇게. 그러면 2초일 때는 아직 P하고 Q가 중첩이 안 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됐어? 2초가 지나면 점점 이동하면서 중첩이 되겠지. 자, 그러다가 3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 3초가 되면 1초에 0.5m를 가니까 3초가 되면 이 파동은 0.5m를 이동할 거고,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1초마다 0.5m씩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초일 때 요 주황색 방울이 왼쪽으로 0.5m를 오겠지. 그리고 이 연두색 방울은 오른쪽으로 0.5m 가 있겠죠. 그래서 3초 때의 모습을 그려보면, 자, Q의 모습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들 딸려 있겠지.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P의 모습은 아까 5m 지점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0.5m를 가니까 연두색 방울 다른 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쭉 이어지겠지. 그랬더니 어때? 3초일 때 두 파동의 중첩 결과 변이가 얘는 플러스 2A, 얘는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언제야? 이게 바로 3초인 순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4초, 5초, 6초 계속 매 초마다 0.5m씩을 계속 이동시켜 놓고 x 이퀄 5m인 지점에서 두 파동의 합성파의 변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파동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양이 찾아지면 이제 이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 두 파동의 합성파 모습이 결국은 핑크색이잖아, 요거. 그럼 얘는 마치 쭉 두 파동은 이동하지만 우리 눈에는 여기서부터 마치 진폭이 A인 파동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기가 4초지. 자, 지금 3초일 때 플러스 A로 합성파가 마루인 상태잖아. 그러면 4초가 더 지난 7초일 때 이거 한 주기죠. 그때도 어떤 상태겠어? 마루가 되어 있겠지. 그럼 이 사이에 5초일 때는 변이가 마이너스 A인 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이 x 이퀄 5m 지점에서 파동이 마치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부르는데 물리원에서는 정상파를 취급하지 않아. 정상파라는 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1초마다 0.5m씩 이동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2초부터 6초까지니까 2초부터 6초면 여기까지는 얘들아. 그럼 이 중에서 최고의 변이는 마루일 때겠네요. 정답은 A,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이동과 그리고 두 파동의 중첩 결과 합성파의 변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한다고 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충돌할 때의 속도, 주어져 있네. 플러스 3. 자, 그러면 벽하고 충돌하고 나서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 마이너스 2m/s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림 나는 수레의 속도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FT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무엇을 말해주죠? 바로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말해주죠. 자,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FT이고, 자, 이 충격량이 달리 말하면 뭐야, 얘들아? 이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고,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수레의 질량 곱하기 수레의 속도 변화의 곱과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자, 수레의 질량이 얼마예요? 몰라요. 그런데
수레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3의 차이가 얼마만큼이야? 그 크기는 5만큼이지. 그러면 우린 따라서 수레의 질량이 2kg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기 니은이 바로 옳은 문장이라는 걸 찾았네요. 그럼 기억번, 충돌 전후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충격량의 크기이고 충격량의 크기가 F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지. 기억도 옳은 문장. 충돌하는 동안 벽이 수레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힘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얘를 평균 힘이라고 부르죠. 그럼 다시 또 식을 세우면 되잖아. 평균 힘의 크기는 모르고 시간은 알고 있잖아요. 수레가 벽하고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0.4초. 그 결과 충격량의 크기가 10. 그럼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는 40뉴턴이 아니고 25뉴턴이어야만 되겠지. 이것은 틀린 문장이고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에 관계된 문제였는데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바로 전년도 2023 대수능 16번 그리고 올해 9월 모평 17번 문제가 연합된 문제예요. 일단 문제 상황을 보면 자, 마찰은 다 무시하고 수평면에 A 물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B하고 C는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고 가만히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B하고 C의 처음은 운동 상태는 정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놓은 거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B하고 C가 각각 운동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C가 어떻게 해? D하고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돼서 V의 속도로 운동하고 그리고 이 B는 왼쪽으로 운동해서 A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 함께 덩어리로 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물체들의 질량이 각각 나와 있어요. OM, EM, MM. A의 질량 OM 그리고 B의 질량은 EM, C하고 D는 각각 MM. 그러면 우리 B하고 C하고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잖아. 근데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B하고 C가 분리가 됐을 때도 그 운동량의 합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하고? 왼쪽으로 운동하고 C는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질량이 2대 1이야. 그러면 운동량의 총합이 0이 되려면 속도는 B하고 C가 거꾸로 1대 2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B의 속도를 마이너스 라지 V 그리고 C의 속도를 플러스 이 라지 V로 놓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라지 V를 쓴 이유는 여기에서 스몰 V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몰 V를 변수로 쓰면 헷갈리잖아요. 얘는 상수로서 주어진 거지 변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다 써먹어야겠지. 첫 번째, B하고 C가 충돌한다며. 자, 그럼 B하고 C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세워볼게요. 아이고, B하고 C가 아니지. C하고 D가 충돌하는 거죠. C하고 D가 충돌할 때. 자, C의 질량 M, C의 속도 E 라지 V, 그리고 D는 정지했으니까 0 더하나 마나. 자, 이것이 C하고 D가 한 덩어리가 됐네. 그러면 스몰 m 더하기 스몰 m이니까 이 스몰 m이 될 거고 그때의 속도가 V라는 거지. 이 식을 통해서 내가 라지 V로 놓았던 것이 스몰 V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B하고 C가 분리가 됐을 때 C는 오른쪽으로 이 스몰 V로 운동하고 B는 왼쪽으로 스몰 V로 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억번 가에서 B와 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B하고 C하고 운동량의 총합이 0이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은 반대, 하지만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만 되겠죠. 니은 가에서 B와 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이니까 방향은 빼주고 크기만 말해주면 되겠지? V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번, 나에서 한 덩어리가 된 A와 B의 속력은 얼마이냐라고 물었거든. 자, 그럼 얘는 우리 두 물체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물체가 충돌을 하거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의 총합은 무조건 보존돼야만 되니까 A, B, C, D를 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가만히 잡고 있었어. 그리고 A도 정지하고 있고 D도 정지했어. 그럼 A, B, C, D의 운동량의 총합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최종 상태 A하고 B가 한 덩어리가 됐어. A하고 B의 한 덩어리가 된 이후의 속도를 왼쪽으로 V'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하고 B의 한 덩어리니까 A하고 B의 한 덩어리의 질량은 7m. 그때의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V'. 그리고 C하고 D, 한 덩어리가 됐을 때 C하고 D의 운동량은 2mv.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라지 V'은 7분의 2V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즉, B가 A하고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그 속력은 왼쪽 방향으로, 방향은 왼쪽, 그리고 그 크기는 5분의 2 V가 아니라 7분의 2 V가 되겠네요.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처음 본다면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계 교재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지만 사실 평가원 기출문제도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그리고 또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EBS 교재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면 어려운데 기출과 연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었다면 이게 그 문제를 이렇게 살짝 바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은 최근에서 평가원이 계속 출제하고 있는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반작용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 그림 가는 질량이 5kg인 판, 질량이 10kg인 추, 그리고 실, PQ가 있고 정지한 모습이래요. 정지했으니까 판하고 추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각각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일단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10kg이라고 했으니까 중력은 100N 작용할 거고 그리고 판의 질량은 5kg. 그러면 이 판에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50N이 작용하겠네요. 그러면 판은 실 2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왠지 복잡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심플한 거 먼저 하세요. 정지 상태야. 그러면 추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 0. 그러기 위해서는 요 실이 추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100N으로 당겨야겠죠. 실은 자기한테 연결된 양쪽의 물체를 항상 실 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긴다. 근데 이 실이 바로 뭐예요? P거든. 그러니까 이 실이 추를 100N으로 당긴다. 그럼 같은 실이니까 요 실은 판도 100N으로 당겨야만 되겠지. 자, 근데 추가 정지하면 판도 정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판에 작용하는 R자 힘도 0이어야 되잖아. 그럼 판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당기는 윗방향으로 100N,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50N. 자, 그러면 50N의 힘이 아래 방향으로 더 필요하네요. 이게 바로 누가 판한테 주는 힘일까? 실 Q가 판한테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가에서 질량이 1kg으로 같은 물체 A, B를 동시에 판에 가만히 올려놓았는데 또 정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추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에 작용하는 중력 100N 있을 거고 자, 얘를 한 물체로 생각해. 그러면 토탈 질량이 7kg이니까 작용하는 중력은 70N이 되겠네. 그러면 정지 각각 R자 힘은 또 0이 돼야 되니까 실 P는 추를 100N으로 여전히 당겨야만 되지. 그럼 같은 실이니까 이 실은
요 녀석들도 100N으로 당겨야만 되고 판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0이어야만 되는데 자, 판에는 윗방향으로 100N 실피가 당기고 또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70N의 힘이 작용하네요. 아래 방향으로 30N의 힘만 더 있으면 판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0이 돼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다 끝났어요.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50N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P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 가에서 100N 그리고 나에서도 100N 같습니다. 판이 Q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바꿔보세요.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잖아. 그럼 가번에서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50N이고 나번에서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30N.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의 관계만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림만 보면 이거 뭐야 도로래가 2개나 나왔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하고 당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래가 2개 있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 되도록 힘들을 골라서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찰 다 무시하고 처음에는 A, B, C가 함께 운동을 하는데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이 힘이 작용을 해서 A, B, C가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럼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속력이 증가하니까 C에 작용하는 F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BC의 질량이 M3M 그리고 A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라지 mg가 될 텐데 F가 라지 mg보다 더 크다. 근데 이렇게 잘 운동하고 있다가 실이 끊어지죠. 그래서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고 C는 혼자 F의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B가 정지합니다. 실이 끊어져도 관성 때문에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정지하겠죠. 그 순간에 B의 속력이 V였다고 해요. 그럼 B는 속력이 V였다가 정지하는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A, B, C가 함께 운동했으니까 실이 끊어지는 순간 C의 속력도 B하고 똑같은 V였겠지. 자, 그런데 C는 어때?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점점 속도가 더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그때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V'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해요. 자, 나에서의 가속도가 가에서의 2배이다. 그러면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A하고 B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는 2배니까 이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댈 것인가? 좀 뭔가 막막하다. 그러면 보기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나에서 B가 정지한 순간 C의 속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래. 그럼 B는 V에서 정지가 되는 거고 C는 V에서 V 프라임이 되는 건데 문제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B가 V였다가 정지가 되는 동안 걸린 시간과 C의 속력이 V였다가 V 프라임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야. 시간이 나와 있어. 똑같다라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간 동안에 B하고 C가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네. 그럼 우리 이거 뭐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동 거리가 나와 있고 어쨌거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나와 있고 시간은 똑같대. 우리 등 가속도 운동에서 요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 바로 변이가
평균 속도 곱하기 t라고 하는 거지. 변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의 조건이 B하고 C가 각각 속력이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B하고 C가 이동한 거리가 몇 대 몇? 1대 4. 그럼 평균 속도도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1대 4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0. 그럼 C의 평균 속도는 이것의 4배여야 되니까 2분의 4V가 돼야 되겠지. 근데 C의 처음 속도가 얼마야? V야. 나중 속도는 V 프라임이야. 근데 요게 4배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의 4배가 돼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가 4V가 되려면 V 프라임 값은 3V여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또 사용할 거냐? 이것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 A의 가속도가 2A면 B의 가속도도 2A지.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B의 속력이 V에서 정지할 때까지 C의 속력이 V에서 3V가 될 때까지 시간은 똑같다며.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겠지. 자,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V였다가 0 됐으니까 B의 속도의 변화량은 V. C는 V였던 녀석이 3V가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2V.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네. 그러면 가속도도 B하고 C의 가속도도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근데 B의 가속도가 2A란 말이야. 그러면 C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의 2배니까 C의 가속도는 얼마여야 돼? 4A여야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F라고 하는 것은 MA잖아. C의 질량이 3M이었어. 거기다가 가속도가 4A야. 12MA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우리 F라고 하는 걸 쓰기보다는 문제에서 사용한 변수 M, 그리고 내가 임의로 지정한 A를 쓰는 것이 뭐라도 F라고 하는 생뚱맞은 변수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함께 운동하는 물체 나와 있을 때 우리 또 무엇을 사용하지? 이게 제목이 뭐였어? 운동 방정식의 적용이었죠. F는 MA를 적용할 거야. 자, 이때의 F는 외부력의 합력, 그리고 M은 총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 A, B, C 요 세 물체 가번에다 적용해 볼게. 그러면 외부력의 합력은 요 녀석이 크다고 했으니까 12MA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을 뺀 것이 다 합하면 얼마예요? 라지 M 더하기 4M.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 A. 자, 그리고 A하고 B하고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도 우리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용해 볼까? 그러면 A, B에 작용하는 힘은 이 경우에는 A에 작용하는 중력만 있네. A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A와 B가 가속도 얼마로 운동해? 2A로 운동하죠. 그럼 결국 뭐야 얘들아? 연립 방정식이 된 거지. 그러면 라지 mg가 요거니까 얘네를 어떻게 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요 꼬불꼬불 라면줄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모든 항에 A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다 소거가 돼. 그리고 무엇이 남느냐? 궁금했던 A의 질량, 라지 m이 이 스몰 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죠. 3m이 아니고 2m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F는 12ma로 구했는데 m주로 표현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A를 뭔가 G 형태로 바꾸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역시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대입할 거냐면 우리 아무래도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것보다는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근데 이거는 또 내가 구하면 2A네. 그냥
A를 구해서 넣으면 되니까 우리 요 식을 쓸게요.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할 때 자, 1번식 라지 M 대신에 이 스몰 m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12ma 마이너스 2mg 이퀄 요거 더하면 6m 그리고 a가 되겠지. 자, 요거 이항하면 6ma 이퀄 2mg가 될 거고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3분의 g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입하면 되지? 12 곱하기 m 곱하기 3분의 g 계산하면 4mg. 따라서 디귿도 틀렸네요. 그럼 옳은 것은 기억 하나.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과 같은 경우에는 나번으로부터 평균 속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C의 낮은 속도를 구한 다음에 B하고 C의 가속도 비교. 그런 후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풀고 나면 어렵지가 않은데 풀기 전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할 건지 그것이 이 10번 문제를 끝까지 풀게 하는 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이고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열 효율이 0.25인 열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열 효율이 4분의 1이라는 것인데 열 효율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는가. 이게 바로 열 효율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Q 이퀄 W 더하기 델타 U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면 PV는 T에 비례한다. 혹은 뭐 PV는 T 이렇게 세 개를 적절히 이용하면 되고 우리 이제까지 평가원에서는 표를 줬었죠. 그 표에 Q, W 그리고 델타 U 하나를 주든 이 중에서 두 개를 주든 이게 전형적인 문제였는데 이번엔 표를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를 세 개에 관련된 모든 항목이 있는 표를 그리려면 또 시간이 가. 근데 얘는 살짝 문제를 보니까 A하고 B 등적 과정, C, D 등적 과정, W가 0이죠. 그리고 얘는 등온이야. 델타 U가 0이고 얘는 단열이야. Q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간단한 형태지. 따라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문제의 조건에서 BC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이 150줄이래. 외부의 한 일이 150줄이야. 그리고 등온이다 얘들아. 자, 그러면 W는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 U가 0이지. 그럼 W가 바로 Q 값이잖아. 그러니까 BC 과정에서 기체가 열을 150줄 흡수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00줄이래. DA 단열 압축이네. 단열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죠. 외부로부터 100줄의 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Q는 0이고. 그럼 뭐 물을지 묻지 않을지 모르지만 암산이 가능하니까.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00줄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요거 더해가지고 Q가 0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BC 과정에서는 기체가 외부에 일하고 DA 과정에서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 받고 그럼 나머지 A, B하고 CD는 부피 변화가 없지 W가 0이야. 그러면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150만큼 해주고 100만큼 받았으니까 50줄만큼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열 효율이 나와 있으니까 4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줄이어야만 하겠지. 그럼 이제 흡수한 열량 200줄 만들러 가는 거야. 그러면 AB 한번 볼게요. 자, AB 과정에서는 W가 0이야. 온도는 어떻게 될까? PV는 T로부터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그럼 W는 0인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AB 과정에서도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직 얼마인지는 몰라요. 얘는 당연히 알고 있지. 그 다음에 CD 과정 한번 볼게요. 자, CD는 W가 0이다. 근데 온도가 어떻게 돼?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하니까 T가 감소하지 델타 U가 감소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해. 그럼 W는 0인데 델타 U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CD 과정에서는 Q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리고 얘는 다행히도 Q는 0이거든. 그럼 이 중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이 200줄이 되려면 여기 AB 과정에서 기체가 플러스 50줄만큼 흡수해야겠지. 그래야 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하고 합해서 200줄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50줄이야. 자, 그러면 이 W라고 하는 것이 또 뭐예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에서 기체가 외부로 방출한 열량을 뺀 것만큼이지. 이게 50인데 흡수한 게 200이야. 그럼 방출한 게 얼마여야 돼? 150이어야 돼. 그럼 기체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CD 과정밖에 없잖아요. 150줄만큼 기체가 열을 방출한 거죠. 다 했어요.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온도 A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A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어.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돼? 근데 B하고 C가 등온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기체의 온도 A하고 B하고 비교하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A, B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도 했었잖아.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A보다 B가 크네. 그러면 온도도 A보다 B에서가 더 큰 거죠. 근데 B의 온도가 C의 온도니까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낮아야만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 자, AB 과정에서 요 과정이네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우리 구했어요. 50줄. 옳은 문장이고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자, 연력학 제1법칙을 CD 과정에다가 대입을 하면 Q는 마이너스 150, W는 0, 그럼 델타 U가 마이너스 150. 양만 물었으니까 150주.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전에 평가원에서 출제한 것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표를 주지 않아서 조금 순간 당황하실 수는 있죠. 근데 표를 여러분들이 그려도 돼요. Q, W, 델타 U.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보고 표를 다 그리느니 뭔가 좀 하나씩은 간단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라는 그 어떤 삘이 왔다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래프에다가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고 기존의 기출문제 또 우리 연계 교재 문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 검출기 광원 Q가 정지했고 그럼 이거 같은 정지 좌표계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B하고 C가 탄 우주선이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 A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A가 지켜보는 거죠. A가 지켜봤더니 PQ에서 검출기를 향해 동시에 빛이 방출됐대. 자, P에서도 빛이 방출되고 Q에서도 빛이 방출되고 근데 동시에 방출된 이 빛이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했대요. 동시에. 자, 그러면 A가 볼 때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려면 P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와 Q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검출기의 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게 문제를 푸는 굉장히 커다란 키워드가 되죠.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좌표계가 봐도 다 동시해야 돼.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동시에 빛이 검출기에 도달했어?
그러면 B가 봤을 때도 C가 봤을 때도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해야만 됩니다. 이거 연계교재에서 선생님이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A의 완성계에서 B의 시간하고 C의 시간하고 비교하라고 되는데 아이쿠 문제를 선생님이 덜 읽었네요. 조건이 또 있죠. 문제. PQ 사이의 거리는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그러면은 결국은 C가 볼 때 PQ 사이의 거리가 더 짧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운동하는 좌표계의 길이가 줄어들죠. 속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C가 볼 때 PQ 사이의 거리가 B가 볼 때보다 더 짧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주선 C의 속력이 우주선 B의 속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운동 좌표계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길이는 더 많이 짧아져. 시간은 더 느려집니다. 그럼 A가 봤을 때 시간은 속력이 빠른 C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서의 시간이 B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서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겠죠. 그런데 보기는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 Q에서 누가 먼저 방출됐느냐. 자, 이것도 우리 굉장히 많이 풀어본 문제예요. 자, B가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P, 검출기 Q, A를 포함한 좌표계가 오른쪽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검출기가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야? B가 볼 때도 PQ로부터 방출된 빛이 동시에 이 검출기에 도달해야 돼. 그러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광원 P에서 빛이 먼저 방출하고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광원 Q에서 나중에 빛이 방출하면 되겠죠.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됩니다. 디귿번 C의 관성계에서 즉 C가 볼 때 검출기에서 P까지의 거리 그리고 검출기에서 Q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건데 물론 C가 볼 때 A가 보는 PQ 사이의 거리보다는 길이가 수축돼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비율로 수축하기 때문에 A가 볼 때 P 검출기의 거리와 Q 검출기의 거리가 같다면 C가 볼 때도 동일한 비율로 수축하니까 P 검출기의 거리와 Q 검출기의 거리는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특별히 힘들지 않았다.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동일한 LED가 있고 발광 다이오드 AB 그리고 고체 막대 PQ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A,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서 LED에 빛이 켜지고 빛이 켜지지 않는 것을 표로 주어져 있고 PQ는 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Y는 P, N 둘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림 나의 기억 니은은 P 또는 Q의 에너지틱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럼 먼저 스위치를 A에 한번 연결해 볼까? 자,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회로로 나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랬더니 A의 불이 켜졌어. A의 불이 켜졌다는 것은 이 P에도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고체는 도체와 절연체 중에서 누가 되겠어요? 그치, 도체가 되겠지. 그래서 P는 도체야. 그럼 나머지 Q는 뭐가 되겠어? 절연체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스위치를 이번에는 B에 연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하고 상관없이 이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불이 절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A로 가서 자, 얘가 도체야. 근데 LED에 불이 켜지는 것은 A밖에 없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A만 순방향으로 연결돼 있고
B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그럼 순방향. 플러스 전극에 P형 반도체 연결하고 마이너스 전극에 N형 반도체 연결하고 그리고 B는 역방향으로 연결된 거니까 플러스 전극에 N형 반도체, 마이너스 전극에는 P형 반도체를 연결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번으로 올게요. 자,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이때 도체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간격이 없는 거지. 니은이 도체거든. 그럼 기억은 절연체가 될 거고 근데 우리 도체가 뭐라고? P, 절연체는 Q. 다 있어요. 보기 가볼게요. 기억번 Y. Y는 P형 반도체니까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죠. 니은 나의 기억은 Q의 에너지띠 구조이다. 옳은 문장이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해. 자, 그럼 B는 역방향이야. 역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N형 반도체는 전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14번으로 가볼게요.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딱 봐도 굴절에 관련된 거라고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도 처음 보면 이거 뭐야? 웬 사인 I, 사인 R? 뭐 굴절의 법칙에 나오는 건 알겠는데 사인이 붙으니까 되게 겁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연계 교재에서 똑같은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계 교재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원형 매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로 붙여놨어. 그리고 단색한 P에 입사가 실험 1, 2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A하고 B를 붙여놓고 얘는 B하고 C를 붙여놨네. 자, 그러면서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을 변환해서 사인 I 값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아무거나 하나 잡아. 그래서 I가 똑같아. I가 똑같으면 사인 I도 똑같겠지? 자, 사인 I일 때 실험 2에서 사인 R 값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인 I, 똑같은 입사각으로 1에서 굴절각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실험 1 같은 경우를 보면 사인 I, 같은 입사각 I에 대해서 사인 I가 0.5였거든? 근데 굴절각이 0.5보다 훨씬 커. 그 얘기는 I보다 R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왜 안 꺾인 것 같지? 다시 그릴게요. 아주 극적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I보다 R이 클 때.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입사각인데 굴절각이 사인 R 값이 0.5보다 작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I보다 굴절각 R이 더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굴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만 결국은 I하고 R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준 거야.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굴절률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건데 각을 보니까 A 매질에 있는 각이 이게 입사각이지. B 매질에 있는 각보다 작아. 그러면 속력 어떻게 돼? 각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의 속력이 크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큰 것으로 약속했거든요. 따라서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니은 단색권 P의 속력을 B하고 C하고 해서 비교하래. 그럼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매질 B에 있는 각이 매질 C에 있는 각보다 크죠. 각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 따라서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큽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디귿번 한번 볼게요. 실험 1에서 사인 I0가 0.75인 입사각 I0로 그러니까 결국은 입사각 I0로 단색한 P를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뭐지 얘들아?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임계각이 무슨 각이야?
굴절각 R을 90도가 되게 하는 입사각이 임계각이거든. 그러면 굴절각이 90도면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럼 사인 R 값이 1인 값을 갖는 거지, 실험 1에서. 사인 R이 1 값을 가질 때 얘가 바로 뭐예요? 사인 임계각 값이거든. 사인 임계각. 근데 뭐라고 그랬어? 입사각의 사인 값이 0.75래. 그럼 0.75면 어디 있겠어요? 얘가 0.51이니까 그 절반, 얘가 0.75겠네. 내가 입사각을, 그치, 얘를 입사각으로 보냈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인 입사각. 그럼 어때 얘들아? 사인 입사각이 사인 임계각보다 크네. 그 얘기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리고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을 보내는 것도 만족하지. 디귿번 옳은 문장이에요. 기억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I와 R 대신에 sin I, sin R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연계 교재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풀면서 이거 연계다.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이 차오르겠죠. 자신감은 선생님 생각할 때 자신 있어 라는 자기 암시도 중요하지만 무수한 반복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 전기력이 전년도까지는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 올해 9월 모평 문제에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15번 문제로 주어진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되었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를 놓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옮기면서 고정을 하는데, P가 X 이퀄 E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맙게도 ABC의 전하량의 크기는 다 똑같대. 그러니까 A, B, C의 전하량은 다 똑같고 Q가 귀찮으면 1쿨롱 써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B하고 C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조건 한번 봐봐. 자, B는 P를 어떻게 할까? 밀어내죠. 그리고 C는 P를 당길 텐데 전해량은 똑같은데 B가 C보다 훨씬 가까이 있지. 그러니까 B가 P를 밀어내는 이 힘이 C가 P를 당기는 힘보다 무조건 크거든요. 그러면 B하고 C에 의해서 전기력의 방향인 마이너스 X 방향인데 A까지 합사하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A가 P를 밀어내야만 한다는 얘기지. 그럼 A는 무슨 전하를 띄어야만 할까?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만 하겠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X 이퀄 6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근데 디귿번을 잘 보면 X 이퀄 5D에 있을 때를 또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D나 6D나 별 차이가 없어. 갖고 그냥 애초에 5D에다가 P를 갖다 놓을 거야. 연두색으로 P를 표현해 볼까? 자, 5D에다가 자, P를 갖다 놨어. 그럼 B는 P를 밀어요. A도 P를 밀어요. C는 P를 당겨요. 너무 쉽지. 계산할 것도 없어요. 힘의 방향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똑같아? 플러스 X 방향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5D에 있지 않고 6D에 있어도 바뀔 게 없는 거죠. 자, 그럼 디귿으로 와서 X 이퀄 5D에 놓고는 따졌고,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 자,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P를 밀어내요. 무지 가깝게. 근데 이 크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P가 5D에 있을 때 B가 P를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이죠. 왜냐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전하량은 A하고 B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 힘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얘는 A가 P한테 주는 힘, 그 다음에 얘는 B가 P한테 주는 힘인데 요 힘과 요 힘의 크기는 똑같다. 그리고 다시 잘 표현을 하면, 자, 이제 A가 P를 밀어내잖아. 5D만큼 떨어져서. 그리고 C는 4D만큼 떨어져서 당기니까 A가 밀어내는 힘보다는 C가 당기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크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실 얘는 엄청 크겠지. 자, 다시 P가 X 이퀄 D에 왔을 때 A가 P를 밀어내. B가 P를 어떻게 할까? 밀어내지. C는 P를 당기죠. 근데 엄청 멀리 있어. 당겨도 엄청 코딱지만한 힘으로 당깁니다. 아, 좀 표현이 좀 그랬나요? 자, B는 얘를 밀어내잖아. 얼마만한 힘으로 밀어내? 3D만큼 떨어진 힘으로 밀어내. 그럼 잘 봐봐. 요 힘하고 얘가 C가 P를 당기는 힘, 얘가 C가 P를 당기는 힘. 얘가 훨씬 크거든요. 얘가 작고 요거 두 개는 똑같고. 근데 A가 P를 여기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 밀어주는데, 자, 요 힘은 B가 P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니까 요 세 힘을 합성한 힘보다는 이 세 힘을 합성한 힘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가 X 이퀄 OD에 있을 때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파 파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럼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면 mv분의 h.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으면 mv는 루트 2m 2k 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물질파 파장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x축은 속력인데 y축이 물질파 파장이 아니고 물질파 파장의 역수죠. 그러니까 요 값이 람다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람다분의 1이면 요거 뒤집으면 되니까 플랑크 상수 h분의 mv가 되는 거고, h는 그야말로 상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럼 기억번으로 가서 P하고 Q는 각각 중성자, 헬륨 원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P의 질량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머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냥 봐주세요. 자, 그러면 P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가 Y0잖아. 그러니까 P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값이 Y0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요 값을 알잖아. 물질파 파장의 역수값이 플랑크 상수 H분의 mv인데 요건 P니까 질량은 P의 질량이 될 거고, 그리고 물질파 파장의 역수가 Y0인 값을 가질 때에 그때 P의 속력은 V0. 그럼 요거 두식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MP만 남겨놓고 이거 다 이항하면 Y0 그리고 V0는 분모에, 플랑크 상수는 분자에.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누가 헬륨이고 누가 중성자냐? 그럼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두 개에다가 헬륨 뭐 2, 3도 있고 2, 4도 있는데 2, 3이라고 해도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하나. 중성자는 그냥 중성자만 하나. 그러니까 질량은 헬륨이 중성자보다, 헬륨의 원자가 중성자보다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헬륨 원자에는 전자도 있는데 전자의 질량은 뭐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하니까. 자, 그럼 결국 이 관계를 알려면 P하고 Q의 질량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고, 그러면 P의 질량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럼 Q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MQ는 플랑크 상수 H 그리고 V0일 때 분자에 들어갈 것이 Y0보다는 작은 값을 갖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V0일 때 P는 Y0 값을 갖지만 Q는 Y0보다 작은 값을 갖잖아. 그럼 V0 똑같고 플랑크 상수 똑같은데 Y0가 Q가 P보다 작아. 그 얘기는 Q의 질량이 P의 질량보다 작은 거지. 그럼 질량이 큰 게 누구라고? 헬륨. 그러니까 P는 헬륨의 원자이고 Q가 바로 중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니은. Q는 중성자이다.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P와 Q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너지가 나오면 뭐 사용하면 돼? 물질파 파장 이퀄 루트 2m 2k분의 H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P하고 Q의 물질파 파장이 같대. 근데 질량은 누가 크다고 그랬어? P가 Q보다 커. 같은 분수값을 가지려면 운동 에너지는 P보다 Q가 더 큰 값을 가져야만 되겠지. 따라서 보기 디귿. P와 Q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는 P가 Q보다 작습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물질파 파장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물질파 파장의 역수로 표현이 돼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제 4쪽에 있는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서 자기장 영역 1, 2, 3, 4 이렇게 각각 4개짜리인 곳에서의 전자기 유도를 다루었는데 얘는 영역 1, 영역 2, 영역 3. 영역 3은 미지로 남겨두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각 도선이 등속도 운동을 할 텐데 P가 x 이퀄 D인 점을 지날 때 그리고 x 이퀄 5D인 지점을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대요.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래. 유도 전류가.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사각 도선이 P가 x 이퀄 D를 지날 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또 얘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세기는 같아야만 하는구나. 자, 요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자, P가 x 이퀄 D를 지날 때 자, 근데 이 사각 도선을 보면 영역 1에는 이만큼의 면적이 차지하고 영역 2에는 이만큼의 반절, 영역 3에도 이만큼의 반절이 차지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기 선속의 변화에 상관이 있으니까 사각 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감소하겠죠. 그럼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왜 감소하는 거야? 아우 싫어. 내가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각도선이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자기장 영역 2로는 그치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자기력선 한 개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건 어때야 돼? 없애버려야죠. 이거 왜 생기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사각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요 영역이 있어. 자, 이 배꼽 표시는 사각도선 전체가 만드는 그 결과치가 들어가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자, 어떠한 자기장의 방향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얘가 오른쪽으로 도선이 이동을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증가하는 거지. 얘를 모르니까 무엇을 사각도선이 만들지도 일단은 몰라. 자, 두 번째. P가 x 이퀄 5D인 지점을 지날 때 빠져나오네. 그러면 요거 어떻게 얘들아? 요거. 나오는 자기력선 하나가 감소하겠지. 그럼 어떻게 사각도선은 감소하는 거 안 돼. 나오는 거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요 영역도 살펴볼게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뭐 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보면 우리 요거를 합한 것과 요거를 합해서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돼. 사각도선이. 그러려면 얘가 일단 하나만 만들면 상쇄돼서 0, 유도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만약에 2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각도선이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가 감소하기 때문이지. 그럼 다시 똑같은 자기력선의 영역이니까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요 한 칸에 2개가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증가한단다. 그럼 어떻게 돼? 사각도선은 나 증가하는 거 싫은데 나오는 거 2개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치를 봐봐. 들어가는 거 3개, 나오는 거 2개니까 들어가는 거 1개 만들 거고 사각도선이 얘는 나오는 거 하나, 들어가는 거 2개니까 얘도 들어가는 자기력선 하나 만들겠죠.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세기 하나하나 똑같고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서 유도전류의 방향도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Q의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거고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그럼 일단 X 이퀄 D하고 X 이퀄 OD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사각도선이 완전히 파묻혀서 이동하는 부분.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럼 P가 ED, ED에서 어디까지? 4D까지 이동할 때는 완전 이 자기장 영역, 2, 3 영역에 파묻혀서 운동하니까 ED에서 4D까지 이동할 때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없죠.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일단 정답은 1, 2, 5번 셋 중에 하나. 그럼 이제 사각도선이 자기장 영역 2를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느냐. 즉 P가 마이너스 2D에서 0까지 자기장 영역 1로 들어갈 때 자 어떻게 돼? 사각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가 증가하잖아요. 이거 변화 싫잖아. 어떻게 해야 돼? 왜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가 생기는 거야. 아우 싫어. 나 나오는 자기력선 2개 만들어서 이 변화를 방해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각도선이 나오는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P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 그 크기는 여기 보이시죠? 얘네들은 각각 하나씩 만들었는데 얘는 몇 개 만들어야 돼? 2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2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따라서 1, 2, 3, 4, 5번 중에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전자기 유도 현상 마무리를 하고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우리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서도 다루었고 그리고 최근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도 평가원 기출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지 세 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A 도선의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 I0가 흐르고 그리고 D만큼 떨어진 이 O 지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었죠. 자, 그럼 우리는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O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것은 D만큼 떨어지고 전류의 세기가 I0. 물론 상수 있는데 그냥 이퀄로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하고 Q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주었죠? 그럼 일단 우리 P점, A로부터 떨어진 거리 ED, 그리고 요거 B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요게 될 텐데 반지름이 ED. 근데 요게 D니까 요거 D가 되겠지. 그리고 또 C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ED. 이렇게 돼서 Q도 한번 해보면 요거 ED, ED, 그리고 요 도선으로부터는 T. 마찬가지로 대칭 구조죠. ED, ED, 그리고 D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리가 D 아니면 ED잖아. 그리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주어졌죠. 방향은 주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하나 더. D만큼 떨어져 있고 C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할 때 요 자기장의 세기를 BC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점. 자, P점을 보면 요게 P점이지. 그러면 A 도선에 의해서는 P점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자기장을 플러스로 놓도록 할게.
그럼 P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E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I0.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B0라고 했으니까 ED만큼 떨어져 있으면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0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B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텐데 이걸 합하면 다 0이라는 거야. 그럼 일단 P 지점은 B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D만큼 떨어져 있어. B에 흐른 전류는 I0. 그러면 P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0라는 걸 알 수 있죠. 방향은 아직 몰라요.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자, P점, 도선 C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BC야. 그럼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B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방향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리고 Q 지점을 한번 볼게요. 자, Q 지점은 역시 A 도선으로부터는 ED만큼 떨어져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즉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0만큼 자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도선 B로부터는 PQ가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얘하고는 방향이 반대가 될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Q는 도선 B로부터는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방향은 모르지만 크기는 2분의 B0. 그리고 이 Q 지점은 도선 C로부터는 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은 BC. 이때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은 모르지만 3B0라는 거지. 그럼 이제 조합의 문제야. 예를 들어서 B0가 플러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우리 2분의 BC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B0가 돼야만 합성 자기장이 0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BC는 그 크기가 3B0이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대입해 볼게. 자, Q는 도선 B로부터는 PQ, 방향이 반대.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자, 도선 C를 기준으로 해서 PQ 역시 방향이 반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요거 어떻게 돼? 지워질 거고 우리 BC를 뭘로 놨어, 얘들아? 3B0로 놓았잖아. 나오는 방향. 그럼 어때, 얘들아? 어우, 딱 성립해요. 그러니까 내가 B0를 나오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건 진짜 운 좋게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지. B0를 내가 마이너스로 잡았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B0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B0면 얘랑 합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0가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B0이고 얘가 0이 되려면 2분의 BC가 플러스 2분의 B0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BC는 나오는 방향으로 B0의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대입해봐. 자, 얘가 마이너스 B0야? 그럼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2분의 B0가 될 거고 또 얘가 플러스 B0였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B0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세 개 다 더하면 0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모순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요 주황색 글씨, 이 주황색을 선생님이 선택을 잘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어. 따라서 R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럼 R은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0. 그리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왜냐면 이 윗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었으니까. 자, 도선 B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ED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2분의 B0일 거고 방향은 무슨 방향? P에서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R에서는 B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 자, C 같은 경우에는 ED만큼 떨어져 있죠? 이 R이 도선 C로부터. 자, 그러면 2분의 BC가 될 텐데 2분의 BC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 B0 크기는. 그리고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C 도선 왼쪽에 마이너스 방향이었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B제로, 마이너스 2B제로, 마이너스 B제로, 마이너스 3B제로. 자기장의 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빼고 크기만 3B제로.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하는지 모순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었죠. 자,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등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이고 등 가속도 운동이 계속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계산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문제의 조건. A가 P를 지나는 순간 동시에 B가 Q를 지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S도 동시에 지난다고 해요.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3분의 2배라고 해요. 그러면 A의 가속도를 2A라고 한다면 B의 가속도는 3A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B가 운동을 하는데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Q에서 R까지 B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면 R에서 S까지 B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T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운동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속도를 플러스 방향을 붙여준다면 A하고 B의 가속도 방향은 반대 방향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A하고 B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가 Q에서 S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총 시간이 3T. 그러면 A가 P에서 S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3T. 그럼 이동거리가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고 가속도가 나와 있네. 등 가속도 운동에서 우리 이식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변이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 T의 제곱. 따라서 이제 A를 한번 A 상황을 이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A는 총 변이가 3L 이퀄 A의 처음 속도 VA, 시간은 3T,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속도는 V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가속도 A의 가속도 우리 2A로 두었지. 그리고 시간은 3L만큼 이동하는 시간이니까 3T의 제곱, 계산하면 9T의 제곱. 자, 그리고 VA하고 VB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B에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VB는 토탈 3T 동안에 2L만큼 이동을 해. 자, VB 곱하기 3T 마이너스 2분의 1. B의 가속도는 크기가 3A, 방향은 왼쪽 방향, 그리고 시간 9T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작정 하려고 하면 이게 VA하고 VB 사이에 관계가 나오질 않아. 근데 잘 보면 문제의 조건이 또 있어요. 처음 속도 V, 시간 T 동안에 B가 이동한 거리 L이 또 있거든. 그래서 L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써줄 거야.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처음 속도 곱하기 이동 시간 T 마이너스 2분의 1, 3A 그리고 T의 제곱. 그럼 요 두 식을 이용하잖아. 그럼 얘를 2배 해주면, 즉 이 전체 식을 2배 해줘서 이퀄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VB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VB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2분의 21AT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B 자리에다가 2분의 21AT를 대입을 해. 그러면 L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9AT 제곱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치,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대신에 9, 3이 27AT의 제곱. 그리고 요거 내비두고 요것도 AT 제곱이잖아.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VA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VA가 얼마가 나오냐면 12AT. 근데 12AT는 2분의 24AT.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VB분의, 즉 2분의 21분의 VA 2분의 24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21분의 24,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8.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냥 각각의 등 가속도 공식에 적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처음에 가번에서 질량이 M인 A 그리고 B의 질량은 2M 정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만히 둔 거니까. 자,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마찰 구간 2를 지나. 그럼 마찰 구간 1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W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고 나서 B는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서 2분의 7H만큼 올라가서 정지. 그리고 또 A도 마찰 구간 2를 또 지나서 라지 H만큼 올라가서 정지. 라지 H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미션이고, 그리고 B가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A가 마찰 구간 2를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찰 구간 1을 지나서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A의 속력을 V라고 하고, 그럼 결국 A하고 B가 충돌했다가 다시 각각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A는 왼쪽으로 운동할 테니까 A의 속도 마이너스 VA, 그리고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플러스 VB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식 운동량 보존 법칙. 따라서 처음에 A의 운동량 MV, B는 정지니까 0 더하나 마나이고, 그리고 나서 충돌 후 A의 운동량 마이너스 MVA 더하기 2MVB. 그럼 M을 다 소거하고 나면 이 식은 V 이퀄 마이너스 VA 더하기 2VB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왜냐면 V, VA, VB 변수가 자그마치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좀 통일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맨 끝에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대. 그럼 무슨 얘기야?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의 합이 그치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충돌 전 A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 2분의 1 M VA의 제곱. 이것이 충돌 후 2분의 1 M VA의 제곱. VA의 제곱. 맞네요. 더하기 2분의 1 M VB의 제곱인데 B의 질량은 M이 아니고 2M. 요거 놓치기 굉장히 쉽죠. 실수하기 좋아요. 그럼 얘도 2분의 1M 다 소거하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좌변에 VA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충돌 전 A가 수평면에서 운동할 때 속력을 우리가 V로 놓았죠? 이거 미안해요. 자,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 충돌 후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고 2분의 1M 다 소거해주면 좌변은 V의 제곱, 그리고 우변은 VA의 제곱 더하기 2V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럼 V 자리에다가 요거 갖다 놓고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계산 결과 VA와 VB를 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3분의 V. 물론 방향은 마이너스고 크기만 쓴 거예요. 3분의 V. 그리고 VB는 3분의 2V가 나오게 되죠. 그럼 다 한 거지. VA 왼쪽 방향으로 3분의 V, 그리고 VB는 3분의 2V. 그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관련 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식. 먼저 A.
처음에 A는 mg9h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지. 자, 근데 얘가 어떻게 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W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손실. 그 결과 A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서 B 한번 볼까요? B. 자, B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얼마만큼? 2분의 1 2m 3분의 2 V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V의 제곱. 자, 여기서 또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손실되잖아. 그 결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G 2분의 7H가 되는 거지. 그러면 E 지우고 W 양쪽에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W를 좌변으로 이항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풀 때 항상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W 플러스 W니까 두 식을 더해. 두 식을 더하면 그 결과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16 mgh 이퀄 2분의 1 m 9분의 17v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라지 h를 스몰 h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2분의 1 mv 제곱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치기 하라는 거죠. 그러면 16 mgh 곱하기 요거 2항에서 17분의 9가 나와. 그럼 이거를 또 대입을 해. 2분의 1 mv 제곱 대신에 요 식을 넣어. 그러면 3번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W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W 값,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17분의 9 mgh가 나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운동하는 A의 역학적 에너지 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A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3분의 V의 제곱이니까 9분의 V의 제곱 가지고 있었지. 근데 마이너스 얼마만큼이 손실됐어? W니까 17분의 9 mgh. 그 결과 A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했어요? 바로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이 이만큼이잖아. 그럼 2분의 1 mv 제곱에 이거를 곱하면 9하고 9는 약분할 거고 따라서 남는 것은 17분의 16 mgh 마이너스 17분의 9 mgh. 그럼 mg 17분의 7h. 따라서 라지 h 값이 17분의 7 스몰 h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또 물체가 충돌할 때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의 최종 높이 라지 H를 구했어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번 수능은 정말 양적 계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개념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을 하나 놓치면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위안이 된다면 연계 교재를 정말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성급한 판단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긴 시간 2024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